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10장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대해서 목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이 마지막 강의이긴 하지만 이게 역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또 앞으로 남은 1에서 7 강의도 있거든요. 네, 1에서 7 강의는 이제 6월 모평 전까지 이렇게 한 주에 이렇게 보면 지구과학이 대단원으로 1, 2, 3이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우주 파트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2, 1순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외부 은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외부 은하에 대해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은하의 분류를 먼저 알아봅니다. 은하의 분류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죠? 우리가 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나선 은하라던가, 그 다음에는요, 불규칙 은하,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한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 은하의 종류에는 우리가 전파 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퀘이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제 특이 은하는 전부 다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것까지 같이 함께 연관지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허블 법칙과 우주론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외부나의 스펙트럼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외부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별빛의 스펙트럼은 청색변이, 적색변이가 있지만 우리가 관찰하기 아주 먼 행성들을 주로 먼 은하를 보기 때문에 보통은 적색편이가 관찰이 됩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이 적색편이는 보통 이제 파장이 어떻게 되죠? 파장이 더 커지는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그 후퇴 속도를 계산할 때 이렇게 우리가 원래 파장분의 람다 1 빼기 람다 0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구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 허블 법칙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주는 점점 이제 거리가 멀을수록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V는 H 곱하기 R이라는 이 식을 만족시키고요. 이걸 통해서 우주의 나이도 알 수 있고 또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구하는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에 대해 배우는데요. 빅뱅 우주론은 어떤 게 있냐? 일단은 우리가 빅뱅 우주론은 어떤 거와 비교해야 되냐면 정상 우주론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비교에 해당하는 표가 있거든요.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우리가 또 빅뱅 우주론에는요, 근거가 있죠. 빅뱅 우주론 근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수소 헬륨 빌량비 3대1,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한계가 있죠. 이 한계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죠? 평탄성 문제, 그 다음에 우주의 지평선 문제, 그 다음에 우주의 자기 홀극 문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급팽창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배울 거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 우주는 어떻겠습니까?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는 증거가 있죠. 자, 이 증거가 1A형 초신성을 관찰을 함으로써 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 배우는데요. 일단 우리의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죠. 보통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을 가지고 있는 암흑물질이 있고요.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는 암흑에너지가 있습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없지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주의 미래를 알아보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우주는 열린 우주가 있고요. 닫힌 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탄 우주. 각각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에서 만나요. 자, 이제 10단원 외부 나와 우주 팽창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은하를 분류할 수 있다 했죠. 자, 은하를 분류하는데 우리가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 허블이 이렇게 은하를 분류했는데요. 허블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은하를 분류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타원 은하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나선 은하, 그다음 마지막으로 불규칙 은하, 이렇게 총 3개로 분류했습니다. 타원 은하는 이렇게 영어로 E로 표시하고요. 나선 은하는 S, 막대 나선은 이제 뭐
SB 이런 식으로 하고요. 불규칙 은하는 IRR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하의 분류, 자 근데 이것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S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요. 일단 타원 은하 먼저 해야겠다. 그죠? 제 타원 은하는 일단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다시 또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는데요. 이게 0, 즉 0의 숫자가 가까울수록 더 모양이 아주 둥글건 거죠. 보시면 지금 이 제로가 되게 둥글죠. 그죠? 0이 가까울수록 둥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븐 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납작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에 가깝게 보이는 거는 이 제로고요. 납작한 타원형으로 보이는 나는 이 세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엔 이제 뭐 나선화 막대 나선화 똑같죠. ABC 또는 SBA, SBB, SBC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요. 이게 이 문자가 ABC로 갈수록 더 어떠냐면요. 중심 핵의 크기가 작아지고 나선팔이 점점 느슨하게 감겨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갈수록 좀 더 모양이 뚜렷하면서 뒤쪽 갈수록 모양이 더 옅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규칙 은하가 있는데요. 이거는 성간물질과 절물들이 많이 분포한다. 자, 그리고 항상 문제 나오는 건데요. 타원 은하가 조금 나이가 많이 든 별이고요. 그 다음에 나선 은하. 그 다음 마지막 불규칙 은하로 이제 점점 젊은 순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화가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진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불규칙 은하로 갈수록 새로운 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은하를 분류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시광선으로 분류한다는 것과 타원, 나선, 불규칙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특이 은하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허블의 분류체계는 어떤 거 기준이라 했죠? 얘는 가시광선 기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시광선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이렇게 전파 은하라든가 퀘이사, 세이퍼트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것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 가시광선이 잘 나오지 않고 전파나 X선 영역, 즉 파장이 엄청 긴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은하는 좀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파 은하가 있거든요. 자, 전파 은하는 일단은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가시광선 영상으로 보면 뭐 타원형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일단 그 전파 영상으로 이렇게 합쳐서 전파 은하로 관찰하게 된다면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 중심부에서 바로 바깥쪽에는 Z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더 바깥쪽에는 로브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로 간혹 회전에 대해 나오는데요. 회전이 이런 식으로 돕니다. 지금 화살표 보입니까? 이 회전이 이런 방향의 회전이 아니고요. 아니니까 지우겠습니다. 이 로브가 지금 이렇게 이 막대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도는 거 회전 방향도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특징적으로 은하 중심부에는 약간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는 약간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약간 특이나의 전부 다 공통점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퀘이사는 일단 우리가 은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일단 은하는 은하지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은하가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멀리 있다는 말이니까 자동으로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멀리 있을수록 더 어떻습니까?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후퇴 속도는 이렇게 거리에 비례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은하가 엄청 뭐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것까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중간에 뭐가 있을 것 같다고요?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자, 세이퍼트 은하는 독특하게 나선 은하의 형태로 관측되는 게 특징이고요. 나선 은하로 분류되는 것 중에 약 2%가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선 은하도 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방출선이 관측됩니다. 그래서 이 세이퍼트 은하는 특별히 나선 은하랑 조금 다르게 얘도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다는 걸로 약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버트 은하의 특징은 넓은 스펙트럼 방출선이 관측된다는 점 생각하면 되겠고, 뭐 관측은 나선나랑 비슷하게 관측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충돌 은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 은하라고 하죠. 그죠? 우리 은하가 있고요. 이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깝게 떨어진 은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자,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뭐 40억 년 정도 있다가 충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맞죠? 뭐 40억 년 뒤에는 우리나라 안드로메다 은하 충돌하는데 칸데 여러분들 충돌한다고 해서 정말 은하끼리 막
약간 별끼리 부딪히고 그럴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은하가 충돌한다 해도 그 이제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별들 사이에 네, 밑에 나오긴 하네요. 그쵸? 은하들끼리 충돌할 때 별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이것도 상식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허블 법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외부 은하기 때문에 스펙트럼 관측하면 대부분이 어떻을까요? 대부분이 적색편이 나타나겠죠. 왜요? 우리가 거리가 멀수록 더 멀어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은하가 우리나라부터 멀어질 때 적색편이가 나타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을 여러분들 직접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V가 후퇴 속도거든요. 이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파장의 변화량입니다. 이 파장의 변화량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람다 제로 파장이 있었는데 적색편에 의해서 람다 1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람다 델타 변화량 값이죠. 델타 람다겠죠. 이 델타 람다는 어떤 애가 뭡니까? 델타 1 빼기 델타 제로겠죠. 아니 람다 그죠. 람다 1 빼기 람다 제로겠죠. 그 다음이 람다 제로만큼 이렇게 하면 이거 변화량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뭘 곱하라고요? 빛의 속도 c를 곱해주면 이 후퇴 속도가 나옵니다.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조건에 맞게 바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 자, 그래서 이것도 공식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후퇴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우리가 상수는 보통 이렇게 고정된 숫자겠죠. 그죠? 이거는 뭐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보통 이거의 기울기를 허블 상수라고 한다. 그쵸? 그러면 이 고정된 거 말고는 어떻게 됩니까? 후퇴 속도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거리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쵸? 그래서 거리를 줘도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고 파장을 줘도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리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지는 현상이 우주가 곧 팽창한다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원래 멀리 있는 애는 어떻습니까? 우주가 팽창해. 원래 멀어지고 있는데 우주 팽창 때문에 더 멀어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나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나이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우리 거속시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속시 여러분 아시죠? 거속시 이거는 여러분들 뭐 오래 전부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속력 V는 어떻게 구했죠? HR이라고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R이 각각 약분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자, 일단 우리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나이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만큼이 우리가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는 점. 만약에 빛보다 더 빠른 물질이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이 더 빠른 물질의 속도를 곱한 값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되겠다. 그쵸?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우주의 모든 물질 에너지가 매우 작고 뜨거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빅뱅, 대폭발이 난 다음에 이렇게 팽창되고 지금 현재처럼 같은 우주가 생성되었다. 뭐 팽창된 다음에 식었겠다. 그죠? 네, 이런 거고요. 자, 일단은 더 중요한 거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구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학 돋보기 표로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됩니다. 일단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둘 다 팽창하는 거는 똑같고요.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딱 생긴 우주가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은 일정한데 정상 우주는 우주가 이렇게 정상 우주는 일단 우주가 팽창할수록 그만큼 물질이 계속 생겨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은 팽창한 만큼 생겨나기 때문에 질량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밀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늘어난 만큼 질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밀도는 일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부피만 커지죠. 그래서 감소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빅뱅 우주론도 처음에 딱 폭발한 이후에는 지금 뭔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는 점점 식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우주론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온도가 오히려 일정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 그림까지 해서 같이 한번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빅뱅 우주론은요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것들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 푸는 내용들은 통합과학에 조금 나오고 여러분 수능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빅뱅 우주에 따르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첫 번째 근거,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된다는 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나오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우주가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에는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인 7대 1 비율이 됐다가 헬륨 원자핵이 생긴 순간 이렇게 헬륨 원자핵은
질량 4짜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수소 원자가 12개랑 해서 수소연료 질량비가 3대 1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물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그 조금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제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만들어졌는지, 또 그때 온도는 몇 도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몇 도인지 그렇게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 후에 방출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입니다. 그 현재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현재는 우주가 점점 식기 때문에 이게 약 2.7켈빈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뭐 전파의 우리 파장으로 치면 약 7.3cm 정도 된다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제일 처음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한 거에 이어서 코비 만원경, WMAP, 플랑크 만원경, 이 만원경 순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원경 순서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순서에 따라 배열하라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빅뱅 우주론에는 뭐가 있냐면요. 한계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우주의 평탄성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일단은 우리가 그 처음에 이렇게 딱 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우주가 원래는 이렇게 딱 우주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률이 이렇게 점점 공률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음수가 되거나 또는 공률 양수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우주 공간이 지금 우리가 딱 관측했을 때 아주 평평하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거를 본 빅뱅 우주론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평선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물질이나 우주 배경공사 거의 균일하게 하지만 이것도 이상하죠. 왜요? 우리가 지평선 딱 넓어졌는데 우리가 그 전에 그럼 정보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과거에는 어떻게 정보 교환했을 것이냐. 그래서 이 지평선 문제 또 하나 더 제시됐고요. 마지막에 자기 홀극 문제. 자, 우주의 자기 홀극은 뭐냐면요. 우리가 초기 우주 때는 자기 홀극은 우리가 지금 자석 같은 경우는 N극이나 S극이 같이 있죠. 근데 N극 하나만 있는 것과 S극 하나만 있는 것도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 우주 때는 이 자기 홀극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발견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이유가 설명이 됐죠. 이 급팽창 이론을 통해서 설명됐습니다. 그냥 이 급팽창 이론 너무 어렵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아주 어떤 겁니까? 탄생 직후에 우주가 바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점 다 해결됩니다. 우주가 전체적으로는 공률이 플러스거나 마이너스를 갖고 있지만 초기에는 아주 급격히 팽창하기 때문에 이 우주의 영역이 아주 평탄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왜요?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팽창을 이렇게 천천히 하냐 팽창이 이런 식으로 빨리 진행되면 거의 약간 평탄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에 급팽창하였기 때문에 팽창이 하기 전에 있던 두 지역은 교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바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우주 지평선 문제도 설명 가능하고요. 자, 우주체 생성 초기에 급격히 팽창했기 때문에 자기홀극이 이것도 우리가 바깥으로 다 나가버렸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이제 뭐 주장하는 이론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급팽창 이런 것을 일단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려졌거든요. 이 가속 팽창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꼭 외우셔야 됩니다. 1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가 우주의 가속 팽창의 증거입니다. 1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가 우주 가속 팽창의 증거라는 거.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A형 초신성 관측한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주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속 팽창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 한번 배우겠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들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물질이 있고 자, 근데 우리 눈에는 관측되지 않는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보고 암흑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중력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들이 존재는 추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암흑물질의 존재 확인 시험인데요. 이것도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하의 중심으로도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죠? 물질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정상인데 이 암흑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의 속도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암흑물질의 존재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부에는 보통 이제 보이는 물질만 있는데 중심부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제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이렇게 계속 속도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이거는 회전 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전 속도 곡선이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볼게요. 암흑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요. 우주를 팽창시키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건데 그 팽창시키는 에너지가 뭐냐 해서 우리가 일단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됐죠? 만약에 암흑 에너지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주는 물질들이 점점 땡길 거기 때문에 수축하거나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 존재가 거의 확실히 됐다. 그쵸? 뭐 이걸 같이 일회용 초신성 관측 자료랑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됐죠?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의 가속 팽창하고 있다. 자,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비율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연히 제일 적은 거는 뭘까요? 우리 보통 물질이 제일 적습니다. 그럼 이 보통 물질보다 많은 게 암흑 물질이고요. 그보다 더 많은 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 암흑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 물질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이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우주의 미래. 자, 이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한번 고려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주 모형을 가지고요. 일단 우리 하기 전에 하나의 정보 하나, 개념 하나 정의합시다. 임계 밀도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임계 밀도는 평탄 우주일 때의 밀도이다. 즉, 이 평탄 우주가 아주 그 서로 이제 그러니까 밀도가 계속 고정 일정적으로 커져나간다. 그럴 때 평탄 우주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평탄 우주는요, 당연히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랑 똑같습니다. 우주가 밀도를 가진 만큼 이 임계 밀도가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닫힌 우주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 곡률이 이 보시면 이 각도가 이렇게 지금 양의 각도입니다. 자, 근데 열린 우주는 보시면 각도가 약간 음의 각도거든요. 그래서 열린 우주가 곡률을 마이너스, 닫힌 우주가 곡률이 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잘 집중해 보세요. 일단 닫힌 우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계 밀도보다 어떨까요? 우주가 이런 거죠. 우리가 원래 이 밀도가 더, 자, 이 밀도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질량을 같다고 고정해버리면 밀도는 부피의 반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밀도로 이해하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선생님 왜 닫힌 우주가 우주의 평균 밀도가 더 큽니까? 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임계 부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부피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그 부피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 공간, 그쵸? 이러면 좀 괜찮을까요? 자, 우리가 임계 공간으로 딱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더 큰데 어떻죠? 아, 우리가 원래 임계 이제 뭐 공간 이렇게 바꿔놓으면 지금 우주의 공간이 원래 임계했던 우리의 원래 제한치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직 한계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니까 이게 즉 닫힌 우주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반대라고 생각했죠. 만약에 밀도로 두면 당연히 우주의 평균 밀도가 더 큰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열린 우주도 이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게 쉽습니다. 우주의 평균 밀도가 당연히 더 작겠죠, 그죠? 왜요? 그만큼 부피가 더 많이 늘어났을 테니까,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밀도랑 부피를 약간 반비례 느낌으로 이해해야지 이 열린 우주랑 닫힌 우주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멈춰놓고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우주의 크기라는 좋은 단어가 나오긴 했네요, 그쵸? 일단은 뭐 크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쵸? 우주의 크기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밀도라고 하면 우주의 크기랑은 반대 개념이다.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주의 모형에 따른 팽창 속도 마지막으로 볼 텐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평탄 우주는 어떨까요? 점점 우주의 크기가 계속 커져나가진 않겠다,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뭐 고정이 되겠지만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가속 팽창 우주는 어떨까요?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이 점점 커지는지, 기울기가 일정한지, 기울기가 감소하는지 이 세 개에 따라서 가속 팽창 우주인지, 팽창 속도 일정한 우주인지, 평탄 우주인지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우리가 관측 결과 어떤 거라 했죠?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 우주라는 거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통해서도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겠죠. 왜요? 우리가 최근에 가속 팽창된 거니까 우리가 현재 시점은 다 지금 똑같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차이인데요. 그러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 현재까지 온 속도가 지금 더 빠르단 말은 평탄 우주의 나이가 당연히 제일 어릴 거고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 그 다음에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가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을 거고요. 가속 팽창 우주가 나이가 제일 많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이해해 보시면 이 관련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말했던 그 목차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다음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